반갑습니다.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네, 드디어 5단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진도를 빨리 나간다고 나간데도 아직 여기밖에 못 나갔네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수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 5단원을 4단원이랑 잠깐 비교하면요.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일 시장이랑 관련된 느낌이었다면 5단원 같아요. 선생님 그냥 여기 아라비로 써야겠네요.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말고 좀 더 큰 단위, 국제 단위, 국제 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해외 경제 상황까지 같이 공부해 보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들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국내 총생산, 물가와 실업, 국제거래 여기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가 전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국가와 관련된 국제 경제까지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각설하고 5-1 즉 오늘은 국내 총생산과 경제성장 이 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로는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국내 총생산과 경제성장 어떤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물어보죠. 여러분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어디? 미국? 중국? 일본? 일본이란 말에 놀라는 친구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런 표현 써볼게요. GDP라는 말 한번 써볼게요. GDP 많이 들어봤을 건데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미리 해봤었는데 세계 GDP 순위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1등이 미국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미국. 그다음에 3등이 중국. 그다음에 2등이 중국. 그다음에 3등이 일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많이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넘어가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여기 있네요. 12등에 우리가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1, 2, 3등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12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을 무시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 요렇구나.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순이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잠깐 다시 교과서로 갈게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잘 사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선생님께서 A국의 국민소득이 훨씬 크다. A국이 E국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크다. 그러면 A국의 국민들은 E국의 국민들보다 삶의 질이 높을까? A국이 그럼 E국보다 돈은 많이 버는데 삶의 질이 높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친구는 물론이죠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도 있네요. 현실로 대입을 하면은 중국, 인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중국과 인도의 국민의 삶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보다 높을까요? 그렇다고 확실히 답하기는 어렵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이미 코로나 수업 얘기하면서 의료보험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울 것이냐? 일단 국가별로 얼만큼 잘 사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나타내는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GDP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근데 그 GDP가 그러면 꼭 그 국가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계점까지 오늘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GDP의 개념과 한계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이제 80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란 무엇이냐? 사실 오늘 GDP의 얘기를 할 거예요. 국내 총생산은 곧 GDP를 얘기하는데 그 GDP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경제 주체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기도 한다, 후퇴하기도 한다. 그랬을 때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좀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뭘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 여기 표시해 볼게요. 국민 경제 지표를 통해서 이 현재 이 국가의 경제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알 수 있겠구나라는 건데 그 국민 경제 지표가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국민 소득,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과 등과 같이
한 나라의 경제 현상을 통계 수치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 국민소득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 실업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국민 경제 지표인데 한 나라에서 경제 활동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경제 지표 바로 국내 총 생산이다. 그래서 다음 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GDP 국내 총 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줄 칠게요. 일단은 제 자막으로 이 GDP를 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G는 gross, D는 domestic, P는 product예요. 영어 잘하죠? 네, 웃지 말고요. 네. 어쨌든 gross는 무슨 얘기냐? 총, 전체의란 뜻이고요. domestic은 국내의란 뜻이에요. 뭐 product는 제품이니까. 그럼 뭐예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전체 제품을 우리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풀어서 쓰자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거 국내 총생산을 구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그냥 가장 쉬운 걸로만 얘기를 해줄게요. 쉬운 걸로만.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데 가장 쉽게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냥 한 나라 안에서 거래가 된 모든 상품들의 가격을 다 합친 것을 우리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식으로 여기 21조, 미국 같은 경우에 뭐 21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 나라 안에서 거래가 된 모든 제품들의 그 상품 가격들을 합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 총생산의 의미를 잘게 쪼개놨어요. 쪼개놨는데 일단은 별표를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별표를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이 문장 있잖아요. 통째로 외워주기를 좀 추천합니다. 경제 수업 시간에 외울 게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는 것을 외웠으면 좋겠는데 물론 막 이렇게 글씨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외워달라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외울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내 총생산의 의미가 이 5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지만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두셔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좀 덜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다 외워주시면 좋겠고 일단 요 GDP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5가지 항목들을 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씩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일정 기간 이건 좀 쉽습니다. 보통 1년 동안 생산된 것으로 포함한다. 즉 2020년의 GDP를 보고 싶다면은 2020년에 생산된 것들만 포함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건 좀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 한 나라 안에서 쭉 읽으면은 생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그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것만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GDP면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것만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요즘에 이제 꼴잔치를 벌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돈을 엄청 벌겠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도 이제 국민 여기 GDP에 포함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고 그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연봉은 영국에서 계약을 했던 것이고 영국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 거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에서는 손흥민의 연봉이 빠집니다. 아쉽죠? 만약에 포함되면은 우리나라 GDP가 더 올라갈 텐데요.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다 해외로 나가서 외화를 벌고 있으면은 우리나라를 널리 알릴 수 있어서 좋겠지만 GDP 상에서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의 수입은 우리나라 GDP로 포함됩니다. 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많이 봤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나오는 이 사람인데 이 알베르토 이 사람의 그 받는 금액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그
한 나라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공장들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역시도 그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국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었다라고 보면은 되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새롭게 생산된 이란 말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에 새롭게 생산된 것만 포함하여 그 전에 생산된 중고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었을 때 중고품의 거래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고품은 그 제품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미 그 해 GDP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5년 전에 뭐 자동차가 있다 칩시다. 그 5년 전의 자동차는 이미 5년 전 GDP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중고품이 계속 거래가 된다라고 해서 현재 GDP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중고품의 거래를 포함하게 되면은 GDP가 계속해서 중복되어 계산될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올해 생산된 것만 책정이 된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생산물의 가치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이 한번 잘 설명을 해볼게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중간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빵을 만드는 제빵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 빵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빵을 만들려면 뭐 밀가루, 우유, 달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빵을 만들었어요. 그랬었을 때 빵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1,000원 안에는 밀가루, 우유, 그 달걀의 비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밀가루의 가격, 맨 처음에 농부가 수확한 그 밀을 어떤 사람이 팔았어요. 이제 팔았는데 그걸 이제 100원에 사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밀을 수확해 가서 그 밀을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밀가루를 여러분들이 판 거죠. 여러분들은 500원에 사갔어요. 그랬었을 때 이제 이 밀가루를 통해서 빵을 만드는데 빵을 1,00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빵을 이제 1,000원으로 계산을 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이게 GDP에 포함되거든요. 사실 빵을 1,000원에 팔 때는요. 그 전에 필요했었던 밀과 밀가루의 가격을 다 포함해서 1,000원이라 책정을 한 건데 빵 1,000원 이외에 밀과 밀가루의 가격을 GDP에 또 포함시키면은 이것도 중복해서 계산된 거죠. 그래서 최종 생산물에 필요한 중간재는 GDP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최종적인 물건을 만들어낼 때 그 전에 부가적으로 중간재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재들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가격들은 다 제외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판매된 것들만 이제 GDP에 포함시켰다. 만약에 선생님이 핸드폰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 100가지가 넘어. 근데 그 100가지의 부품들을 하나 살 때마다 측정을 하고 또 핸드폰 또 100만 원짜리 또 팔고 이걸 다 합친다면은 이 모든 부품들이 2번 중복돼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품들을 다 합쳐놓은 마지막 결과물만 GDP에 포함시킨다라는 게 바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해될까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시장 가격으로 환산. 요것 때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 거래랑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뭐 10억씩 돈이 왔다 간다 합시다. 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GDP에 잡히진 않아요. 뭐 또 다른 예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집안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정부를 고용하고 월급을 주면서 집안일을 시키게 되면은 그건 하나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GDP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안일이란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한 거니까. 그런데 대체로 집안일은 집에서 그냥 가족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받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노동이긴 하지만 대가를 받지 않는 노동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시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국내 총생산 GDP의 의미 5가지 항목에서 이런 거 1년 동안 생산된 것 그리고 이제 그 나라 국경 안에서 그 다음에 중고품은 제외하고요. 중간재도 제외하고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표시를 해두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동시에 다 충족을 해야지만이 GDP에 포함되는 아주 까다로운 경제 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외워두길 바라고요. 지금 아래에 있는 문제 잠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4번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 혹은 뭐 우리가 받게 되는 월급, 이런 것들이 다 GDP에 포함되는 건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축구팀에 소속된 외국인 선수가 받는 연봉. 아까 알베르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월급, 연봉은 GDP에 포함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포함된다. 이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놨다가 풀면 훨씬 좋을 것 같긴 한데, 2번,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상추의 가지. 그러니까 재배한 다음에 가족끼리 나눠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 팔려고 만든 제품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게 뭐야?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까지 같이 써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시장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3번, 우리나라 제과점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밀가루의 가치. 빵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근데 그 가운데 사용된 밀가루의 가치는 GDP에 포함해야 돼요?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함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중간재이기 때문에. 그쵸? 4번,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세운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매출. 국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세웠다면은 이건 역시도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외국인이 세우든 뭐 우리나라 사람이 세우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은 GDP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제대로 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좀 같이 풀어보면서 개념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GDP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GDP랑 관련을 해서 일단은 인구가 만약에 많다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GDP가 높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가 아까 봤듯이 GDP가 굉장히 높았어요. 요 내용 잠깐 볼게요.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생산 규모나 국민 전체의 소득을 파악하기에 유용합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인구수가 다 다르죠. 한 나라의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써있는데 GDP를 어떻게 나누냐? GDP 나누기 인구수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인당 국내 총생산인데, 1인당 국내 총생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여기 1인당 국내 총생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뭐 일본, 3등 이렇게 있었는데 1등 보면요, 처음 들어보는 나라가 나옵니다. 룩셈부르크가 1인당 GDP가 가장 높아요.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근데 미국이 나오고요. 어디 있죠? 우리나라는 일본이 23등에 있고요. 우리나라 27등. 이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그렇죠? 그럼 중국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중국은 선생님 알기에 50몇 위에 있거든요. 중국은 59위에 있네요. 그렇죠? 인도는 어디였어? 뭐 아무튼 그래서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GDP가 높은데, 이제 그러한 지표를 좀 이렇게 오해를 방지하고자 1인당 GDP라는 개념도 나왔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국내 총생산의 개념의 한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수업 초반 부분에서 중국과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지만 삶의 질이 높은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총생산은요, 가사노동, 봉사활동 등과 같은, 이건 줄을 쭉 쳐볼게요. 가사노동,
봉사활동 등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산어도 이걸 시급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것도 그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거. 두 번째, 자원 고갈이나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반영하지 않아서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줄을 좀 쳐볼게요. 이렇게 숫자를 좀 매겨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개발과 성장, 발전으로 인해서 GDP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근데 자원은 모자라고 환경오염도 엄청나게 높아졌어. 이것도 심해졌어. 하지만 GDP는 그런 건데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개발만 많이 하고 성장만 많이 하면 되는 것처럼 성장만 많이 하는 것만 수치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영하지 않아서 중국과 인도처럼 이게 약간 특정한 국가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GDP가 높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의 환경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GDP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소득 분배 수준이나 빈부격차의 정도를 알기 어렵다. 즉 뭐 어떤 국가가 미국이 이렇게 1등이에요. GDP가 1등이야. 그런데 각 계층별로 도대체 돈을 얼만큼씩 버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즉 빈부격차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그냥 전체 지표로 미국은 이만큼 버는구나 알 수가 있겠지만 각 계층별로 어느 정도의 그 빈부격차 나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한계점들을 보완하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빠르게 보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여기 페이지는 이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제 성장은 한 나라의 경제의 생산 능력이 커져서 뭐 재화 서비스 총 생산이 늘어난다. 즉 여기 줄 쳐 보도록 할게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총생산은 재화 서비스를 많이 생산할 때 증가하겠죠. 그렇죠? 많이 생산하면 증가하는데 이거 말고 생산이 늘지 않았어. 근데 물가만 오를 때에도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산하던 만큼은 일정했어요. 작년만큼 똑같이 생산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물건들의 가격이 다 올라버렸어.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훨씬 높아졌어.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아니라 명목적으로 숫자만 조금 올라가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가려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경제 성장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 성장률은요. 물가의 변동을 제거한 실질 국내 총 생산의 증가율로 측정한다. 이게 굿노트가 업데이트가 되더니 밑줄 치는 게 되게 예민해졌나 봐요. 대각선이 많이 나오네. 어쨌든 여기 실제 국내 총생산 기준이 되는 연도 기준은 대체로 이제 작년인데요. 작년 만약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의 GDP를 알고 싶다면요. 2019년에서 2020년도까지 물가가 얼마 정도가 상승했는지 이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만큼은 좀 제거해내고 그래서 이제 실질 국내 총생산이 얼마나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뭐 크게 뭐 줄 칠 건 없는데요. 읽어볼게요. 경제 성장하면 일자리 많아지죠. 국민소득 증가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많은 재화 서비스 누리고 이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겠죠. 또 이제 경제 성장으로 질 높은 교육, 의료 혜택 제공도 받을 수가 있겠고 다양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겠죠. 근데 꼭 이게 삶의 질이 경제 성장 정도에 비례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냐?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원 고갈, 환경 오염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경제 성장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편중돼서 빈부격차가 커져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고 뭐 이 정도만 표시해 둘게요. 긍정 이제 뭐
부정적인 측면 이런 거 한번 써놓아 볼게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등교하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GDP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한계점, 그리고 GDP가 경제 성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을 좀 빨리빨리 진행하느라 좀 걱정도 되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복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수업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